네, 안녕하세요. 현범TV 노현범입니다. 어,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잡설부터 시작해서 좀 중요한 문제를 건드려 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원전 그 공극, 시멘트 공극이 있다라는 이야기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뭐 공극이 뭔 그렇게 큰 문제냐, 공극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겠냐, 뭐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 정체성부터 아이덴티티부터 얘기를 하면 전 원전 폐기론자입니다. 그 이유는요, 원전이 효율적이지 않거나 원전이 원전을 만들고 폐기하고 그런 데 있어갖고 엄청 뭐랄까 위험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못 믿겠어요. 그 안에 들어간 기술과 자재들을. 일단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일단 울산에서 잠깐 일을 했었어요. 울산에서 모 공장에 지금 거기 노조 생겼다고 노조 탄압하다가 또 뭐 걸려 들어갔던데 그 공장에서 신축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운 좋게 시작부터 끝까지 시운전 해갖고 첫 완제품이 나가는 그 시점까지 제가 그 공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위에 사수 하나 있고. 근데 이제 그때 토목 단계에서 이제 뭐 무수축 몰타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뭐 물 빠짐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구배를 준다 그러죠. 기울기를 준다든가 뭐 이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건물을 올리려 그러면요, 일단 맨 처음에 땅을 고르게 만들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땅을 뒤집습니다. 이렇게 막 뒤집어요. 뒤집고 그 아래를 살짝 파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버림이라 그래가지고요, 진짜 세멘트를 버려요. 거기다가 세멘이랑 자갈이랑 막 섞어놓은 걸 버립니다. 이거 왜 그러나요? 그랬더니 막 그런 거를 안 해놓으면 지하수 같은 게 올라와서 습기가 차서 집안이 약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안 좋은 화학적 성분들이 타고 올라와가지고 집안을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버림을 쳐갖고 그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거운 것들이 올라가면 거기다 파일링이라 그래가지고 무거운 것들이 올라가는 곳에다가 이따만한 쐐기둥을 박습니다. 쐐기둥을 딱 박으면 거기 위에 올라간 건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딱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평하게 골라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물론 거푸집 같은 거 쫙 둘러치고 거기에다가 뭐 세멘 같은 거 쭉 치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장비들의 레벨링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레벨링 높이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그 높이를 맞추는 곳에다가 이제 그 기계가 있어요. 멀리서부터 딱 찍으면 저 레벨이 얼마다 이렇게 찍히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로 레벨이 얼마인 지점까지 거푸집을 치고 거기까지 무수축 몰타르라고 해가지고 몰타르 세멘을 칩니다. 이게 굉장히 얇은 가루로 된 몰타르거든요. 일반적으로 돌도 안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 몰타르를 치게 되면 애기 우네. 애기 좀 먹이고 올게요. 육아 아빠라. 인사드려. 아오. 쭉쭉이. 인사. 아오. 아오. 네, 애기 먹이고 왔습니다. 예, 둘째는 잠시 찬조 출연했네요. 그래서 이제 무수축 몰타르를 치게 돼서 뭐 레벨링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에 장비를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음, 그 장비를 올리고 무수축 몰타를 치기 전에 이제 지대를 단단하게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는 작업을, 그런 이제 집안을 고를 때 말고 파일링을 되는데 말고 그냥 이제 사람들이 걸어댕기거나 아니면 작은 장비들이 올라가는 곳들은 철근을 얼기설기 엮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세멘트를 쭉 쳐요. 펌프카 같은 걸로 쫙 쳐놓고 그러는데, 그렇게 다 되고 나면 사람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물론 이제 작은 공사장이죠. 사람 한 명이 들어가고 이만한 막대기 있죠. 한 이만큼, 한 1.5m 되려나? 그런 막대기를 하나 들고서 그 철근 사이사이를 밟아가면서 뜀박질하면서 이제 그, 그 막대기를 쿡쿡 쑤십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거 왜 저런 거 왜 하나요? 그랬더니 막 그 소장님이 얘기하기를,
저기 바이브레이터라 그래가지고 진동 막 일으킨대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이제 세멘 공구리 친다 그러지 전문 용어로. 공구리 안에 있는 기포들을 지들끼리 모아서 뽀글뽀글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세멘 안에 공급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세멘이 굳으면서 이렇게 싹 가라앉거든. 그런 가라앉는 양도 줄일 수 있어가지고 굽에 이제 그 높낮이를 잡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의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 굉장히 작은 공장이었는데 그 정도 그런 그 순서가 다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시멘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레미콘에서 이렇게 맹맹맹맹 돌고 있잖아요. 그 돌리는 이유가 일단 굳지 말라는 이유도 있는데, 이게 돌려야 그 공학적으로 non Newtonian fluid라 그래가지고 힘을 계속 받고 있어야 이 점도가 떨어져요. 특이한 거죠. 물 같은 경우에는 뭐 힘을 받고 있든 아니든 점도가 그대로인데, 얘네들은 힘을 받고 있으면 점도가 떨어지고 힘이 줄어들면 점도가 점점 늘어납니다. 더 안 흐르게 되죠. 꿀 생각하시면 됩니다. 꿀 한번 이렇게 쭉 흐르기 시작하는 건 괜찮은데, 맨 처음에 흐를 때는 막 이만큼 떨어질 때까지 이만큼 뭉쳤다가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엔 잘 흐르잖아요. 굉장히 얇게 떨어지죠.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한빛완전에 들어온 그 당시에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정도 전인 것 같더만요. 근데 뭐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 저희 뭐 여기 대우 배 짓는 것만 봐도 20년 전에 좀 뭐랄까 현장 아재들이 지었다랄까 우리는 뭐 어떻게 짓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설계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설계는 현장 아재들의 말을 듣고 도면을 그리는 거의 그 수준이었던 경우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도 주먹구구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 H빔이에요. 그 형광제라 그러는데 콘크리트를 우리가 이제 높은 마천루 같은 건물들을 올릴 때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콘크리트와 그 안에 구조를 지탱을 해주는 그 철근이 열에 따른 그 팽창률이 똑같습니다. 소수점 셋째 따리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많이 올라갔을 때 팽창률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근이 더 많이 올라가면서 휘거나, 콘크리트에 딱 잡혀있다가 이렇게 되면은 휘거나, 뭐 부러지는 일은 잘 없겠지만 휘거나 아니면은 콘크리트가 깨지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똑같으니까 그럴 일 없이 같이 올라가고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어디 크랙이 가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크랙이 가게 되면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거나 뭐 공기가 들어가서 팽창하고 수축되고 하면서 온도의 차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난리 나는 거죠. 금방 박살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없어지니까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유리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건데, 형광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H빔, 제가 얘기하는 H빔 같은 거는 그런 수축률이 철근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세멘을 쳐봤자 크랙을 방지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 팽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외부에는 보온이 있었을 거다. 그 안에 있는 건물 밖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은 없었을 거고. 그럼 시멘트를 거기다가 왜 집어넣느냐? 그건 이제 방사능을 차단하기 위한 거죠. 방사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세멘트를 보통 들이다 부은 건데, 중요한 건 그 안에서 공극이 발견됐어요. 공극 크기가 거의 이만해요. 그 공극 크기가 그만하다라고 하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죠. 레미콘에서 들어가면은 만약에 높은 곳에서 형광제에 빈 공간에다가 그 시멘트를 집어넣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굉장히 무한히 높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중간에 가다가 굳어버립니다. 왜냐면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굳으면서 멈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도가 빠를수록 점도가 낮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속도가 줄어들면 점도는 가히 더 많이 높아질 거고, 어느 시점에서는 다 굳어버리기 전에 끝까지 닿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공극이 발생했다는 건 난림공사인 겁니다. 난림공사. 여기까지 제대로 들어갈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얼마나 들어가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일단 부어. 그 안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제 레미콘에 들어간 그 남은 양과 들어간 양과 안에 부피 계산해갖고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뭐 딱히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품질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물질은 보존되잖아. 아니 뭐 이게 핵융합도 아니고 보존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다 확인됩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이만한 공극이 거의 뭐 159cm? 뭐 그 정도 되는 공극이 뭐 100몇 개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냥 한 거야. 그냥 돌려가지고 다 됐다, 다 했어요. 그 한수원은 예, 오케이, 잘했네요. 제가 왜 핵을 폐기하자고 얘기하냐면요, 못 믿겠어요. 한수원 쪽 해명도 진짜 기가 찹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 거기 세멘 하나도 없어도 구조적인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세멘이 잡는 게 아니거든. HBM이 잡는 거라고. HBM이 구조는 모든 구조를 다 잡고 있어요. 세멘이 역할을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세멘 돌덩이인데 없어. 그거는 그냥 방사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구조는 철근이 다 잡습니다. 철근이 아니라 H빔이 다 잡습니다. H빔이 들어간 경우엔 철근이 들어가면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하겠지. 근데 H빔이 들어갔잖아. 그럼 구조는 H빔이 다 잡는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도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갖고 이거를 문제시를 한 게 아니잖아요. 방사선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방사선이 걱정이 돼서 물어봤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느 나라에서 대화하는 건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한빛 말고도 울진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 부품을 인증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조선소에서 외국 선주를 상대로 그런 식으로 인증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핵심 부품이다? 그러면 계약 취소됩니다. 계약 취소되거나 아니면 그 부품 전부 싹 갈아야 됩니다. 계약을 유지하려면. 싹 가는 것도 다 이제 검사 맡으면서, 그리고 어떤 부품으로 갈 건지도 다 승인 받으면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전을 폐기하자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원전을 다루는 사람들을 신뢰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하는 사람들은 양심껏 할지 모르지. 근데 과거에 했던 기록들은 어떻게 되는데, 그것도 전수검사 제대로 했는지. 뭐 솔직히 말해서 전수검사 너무한 거 아니냐. 원전이 해요. 이게 뭐 자동차가 아니란 말이지. 자동차는 뭐 시계 때려 박아도 그 가족과 사고자 가족만 죽지만 이건 나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암덩어리가 이만큼 있는데 그 암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무슨 암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암이 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전수검사를 하자는 거죠. 그거를 왜? 근데 솔직히 전수검사하면 누가 합니까? 한수원이 하죠. 외부자 들어온들 그 원자력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 물론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게 있겠지만, 그 외부 감사진이 온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못해도 1에서 2년 정도는 그 내부에 어떤 자재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 파악하는 데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 당장 해도 늦었다는 얘기죠. 저는 진짜로 원전을 폐기하자라는 의미에서 폐기론자가 아니라 원전을 폐기하자라고 해야 최소한 이 정도는 할 것 같다. 진짜 너무 양심머리 없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급공사에 좀 이런 장난질들이 많아요. 이제 공구리 치는 사람들이 좀 뭐랄까, 옛날부터 조폭이랑 연계돼 있다는 얘기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재벌이 항상 꼭 갖고 있는 두 개의 사업이 있잖아요. 하나는 건설사, 하나는 유통업. 이제 건설사로 삥땅을 치고 그 다음에 유통업으로 몰아준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IFRS 15라고 해가지고 국제회계표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국제회계표준이 발효가 되면 건설사와 조선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회계의 투명성은 확실하게 확보가 되고, 계약 기간마다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리고 돈을 주는 사람은 그냥 주나 확인하고 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투명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한국 회계 기준원인가? 거기에서 건설사는 뺀자, 건설사랑 조선업은 빼자,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빼준다. 규제 완화라고 하는데 규제를 한 적이 없는데 완화할 게 뭐가 있어. 여튼 그래요. 우리나라 재밌는 나라입니다. 좀 밝은 이야기로 좀 들고 왔으면 좋겠네. 현범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기 우네요.